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명과학 1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내용 중에 가로 하나 같이 채워보고 갈까요? 생명과학은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네, 어려운 용어 아니고요. 생명과학이니까 생명을 탐구하겠죠. 그래서 생명체의 특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생명체의 특성은 물질 대사를 한다. 이고 생식, 생장, 항상성을 보인다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뒤에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그리고 유전학도 있었고요. 생물 정보학도 있었죠. 이런 세부 학문 분야로 구분된다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학문 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명공학 분야 이런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하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연역적, 균합적 탐구 방법. 자, 그 중에 아래의 자료를 보니까 가설 설정, 가설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가설이라는 말이 보이면 고민할 것도 없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자, 관찰하다가 문제점을 찾고요. 또 가설을 세우고 탐구 설계 및 수행은 실험 내용이죠. 실험을 해서 그 다음 자료 해석 및 가설 검증은 결과라고 했었죠. 실험 결과를 얻고요. 만약에 결과 후에 자기가 세운 가설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가설 수정해서 되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후에 결론을 도출해서 일반화시키면 훌륭한 탐구 과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앞에 관찰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관찰하다가 문제점을 찾고요. 관찰 등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한 자료를 수집, 관찰한 자료를 해석하고 관찰 후에 규칙성을 발견하고 사실은 모두 다 관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과 매한가지인데요. 자, 무슨 방법이죠? 네, 관찰하다가 결론을 내리는 방법, 균합적 탐구 방법입니다. 네, 다음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볼게요. 교과서 17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생각해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균합적 탐구 방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콩나물을 키우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키우시는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과학의 출발점은 의문이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탐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자, 두 학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왼쪽은 붉은색 글씨 부분을 보니까 관찰하고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관찰하다가 뭔가 까닭을 알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관찰하다가 뭔가 결론 내린다. 균합적 탐구 방법입니다. 오른쪽 여러분 닮은 예쁜 여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의 양이 적당하지 않아서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았을 거야. 아마도 뭐뭐일 거야. 네, 그렇죠. 가설 설정입니다. 그러면 연역적 탐구 과정이죠. 균합적, 연역적 이렇게 두 가지 탐구 방법에 대해 여러분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교과서 여러분 18페이지 아래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인데요. 네, 이전에 여러분하고 18페이지 위쪽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또 풀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맨 위에, 교과서 맨 위에 내용을 잠깐 볼까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연역적 방법과 균합적 방법이 있지만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밑줄.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주로 진행을 합니다만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탐구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예를 볼까요? 우리 찰스 다윈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림이 왼쪽이죠.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르게 진화하였군. 네, 다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우리가 보통 관찰, 이 확대경을 보니까 관찰로 보이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 과정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쉬운데 귀납적만 수행했던 건 아닙니다. 아래쪽에 왼쪽 그림의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을 잠깐 볼까요? 다윈은 영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자연선택설을 완성하였다. 함께 사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연선택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생존이 불리한 것은 자꾸 도태되고 환경에 유리한 종류는 번성해서 나중에 그렇죠. 자기 일정 생존 구역을 점유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자연선택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왓슨과 클릭의 이야기가 나오죠. DNA 이중나선 바닥의 구조를 밝힌 그런 이제 실험에 대한 만화 그림인데요. 역시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해서 이런 탐구 과정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얘기를 하고 가면 왓슨과 클릭이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실은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우는, 지금은 작고했지만 플랭클린이라는 위대한 여성 물리학자가 있었죠. 굉장히 위대한 학자인데요. 이 DNA 이중나선 가닥의 구조를 이 플랭클린이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거의 밝혀놓았는데 안타깝죠. 노벨상은 사망한 학자에게는 수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직전에 플랭클린이 사망했기 때문에 노벨상은 추후에 논문을 발표한 왓슨과 클릭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쉽죠. 배터리가 또 부족하다고 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18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의문에 대한 답을 추측하여 내린 잠정적인 결론,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무엇이라고 하죠? 가설이라고 하죠. 가설 설정. 두 번째. 실험을 수행할 때 조작 변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변화를 주는 변인, 조작 변인, 그리고 변화를 주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이는 통제 변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작 변인 이외의 변인을 물어봤으면, 거기까지 물어봤으면 통제 변인이 답인데, 조작 변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통제 변인에 해당되는 이런 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변인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변인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조작 변인 이외에 유지시키는 변인,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통제 변인. 이 통제 변인에 해당되는 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에 가설을 활용한 영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쓰시오. 이미 여러분 잘 정리가 되어져 있죠? 관찰하다가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죠. 탐구 설계 및 수행, 실험, 그리고 자료 해석 및 가설 검증, 결과에 해당이 되죠. 결과 후에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항생물질의 발견과 항생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건 맞긴 맞는데 어떻게 발견했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페니실린은 플레밍이 만들어낸 건 아니죠.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서 분비하는 건데 이것을 푸른 곰팡이 주변에 이 물질이 분비가 되어 있는 걸 플레밍이 발견했을 뿐이죠. 그래서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페니실린 이외에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한 저해 효과가 있는 항생제는 많은데요. 그 중에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결핵에 효과가 있는, 결핵 치료에 효과가 있는 그런 항생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19페이지죠. 19페이지 아래쪽에,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왁스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트립토마이신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그림만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베이지에 있는 모습이죠. 초록색에 점이 찍혀 있네요. 점이 아니고 작은 동그란 여과지에 항생제를 적셔서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일정 구역에는 하얗게 되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하얗게 되어 있는 구역은 세균이 자라지 못한 구역입니다. 항생제를 적셔 놓은 여과지 주변에는 못 자랐네요. 세균이 못 자랐죠. 그렇죠? 네, 세균이 자라지 못한 요 구역, 요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장 저해 구역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여러분 속속 나고 있나요? 1학년 때 과학탐구 실험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런 작은 여과지 조각에 항생제를 적셔서 세균이 어느 정도까지 주변에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 실험을 디스크 확산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더 넓은 구역에 걸쳐서 세균이 자라지 못하면 그 항생제 효과는 좀 더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요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생장 저해 구역의 크기를 보고 여기 적셔놓은 항생제의 효과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디스크 확산법이라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의 특성에 대한 단원에서는 생물의 특성, 종류별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강아지 그림이 있죠? 네, 로봇 강아지입니다. 로봇 강아지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붉은 글씨 부분을 보면 강아지 로봇을 안아주면 강아지 로봇은 꼬리를 더 세차하기 힘들기도 한다. 그럼 반응을 일단 보이긴 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 생물과 무생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 차이점을 써보자.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움직이죠. 사람의 행동에 대한 반응, 자극을 주면 반응을 보입니다. 로봇 강아지도 반응을 보이죠? 그럼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생명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차이점을 보면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강아지는 호흡을 합니다. 로봇 강아지는 못하겠죠. 강아지는 스스로 먹이를 먹습니다. 섭식이라고 하는데요. 로봇 강아지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생장합니다. 로봇 강아지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체와 그리고 비생물체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차이점이 있지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여러분 21페이지를 봐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생물의 특성 중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보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겠죠. 간단한 이런 생물들은 아메바 같은 생물들, 단세포. 우리가 미련한 짓을 하면 이런 아메바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세포 생물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많은 고등생물이 다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효모라는 그런 생물이 있죠. 효모를 보면 여러분이 뒤에서 우리가 이제 실험 내용을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요. 효모를 보고 우리가 아메바하고 비슷한? 전혀 아닙니다. 효모는 아메바하고 비슷한 종이 아니죠. 이 뒤에 가면 우리가 분류를 배우겠지만 아메바보다 훨씬 고등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자, 두 번째 좀 살펴볼게요. 생명체의 특성 중에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생명체는 이제 물질 대사하는 특별한 별표 하나, 우리 교과서에도 별표 표시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별표라고 하는 걸 처음 얘기했는데 매우 강조했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생명체고요. 이걸 스스로 못하면 생명체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 우리 사회 과목에서는 뭐 한국사에서 원효대사, 원효대사님 뭐 이런 대사님이 중요하죠. 생물에서는 물질 대사님이 중요합니다. 네, 잘 여러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대략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물질 대사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 짜잔한 저분자 물질을 크게 고분자로 합성하는 그런 과정이죠. 뭔가가 커지려면 밖에서 무언가가 들어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커집니다. 네,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 커다란 게 쪼개지죠. 그러면 원래는 커다란 고분자 물질이었는데 이게 잘게 쪼개지면 양쪽의 차이만큼 뭔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가는 발열 반응입니다. 예,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해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얘가 나오죠. 동화작용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광합성. 물론 광합성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글리코젠 합성 이런 것들이 다 동화작용의 예입니다. 단백질 합성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이화작용. 이화작용에는 대표적으로 소화와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 21페이지 아래쪽에 내용 중 여러분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의 그림은 광합성의 그림이죠. 빛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흡열 반응,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광합성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죠. 자, 두 번째,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이 있는데 이걸 이산화탄소와 물로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고 있네요. 이때 양쪽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에너지가 나갑니다. 나가고 있죠? 네,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요. 세포호흡의 예입니다. 세포호흡과 그리고 소화 같은 게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넘겨야 되겠죠? 여러분 22페이지 그림을 보면 좋겠고요. 생명체의 특성 중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아까 로봇 강아지처럼 무생물도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생명체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 먼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면 생명체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 빛 있는 쪽으로 식물체 잎과 줄기가 굽어져 자라고 있죠. 네, 무엇이라고 합니까? 굴광성이라고 하죠. 빛이 자극이기 때문에 굴광성, 그리고 빛이 오는 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양성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빛의 반대쪽으로 휘어지면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음성 굴광성이라고 하겠죠. 자, 반면에 동물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동물이 자극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반응은 주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갈까요? 만약에 빛이 오는데 오징어가 빛이 오는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식물의 굽어진 특성은 굴성, 동물이 자극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주성인데 빛이 자극이 되면 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일단 빛이 자극이면 동물에서는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빛이 오는 쪽으로 오징어가 움직인다. 그러면 양성 주광성이라고 하겠죠. 네, 그런 명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미모사 우리 신경초라고 하죠. 신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건드리면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건 산투압과 팽압의 변화에 따라서 식물체 잎에 물의 함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잎이 접히게 되는데 마치 이제 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이것을 가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또 갔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항상성부터 시작해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